만약 내 아들이 자기 집이 있었는데도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됐다면 그 이유가 도장 하나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날 새벽 제 휴대폰엔 딱 한 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쓰러져 계십니다. 여기는 진실 파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가족을 산산조각 낸 잠깐만 명의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아들 도윤은 원래 경기도 부천의 25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낮에는 현장, 밤에는 배달, 그렇게 투잡을 뛰던 애였죠. 신혼 때는 에어컨도 없었고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겨울엔 전기장판 하나로 내년엔 좋아질 거야 하며 웃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과 대출로 결국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날 도윤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산다. 그리고 그 집에 며느리 세린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세린도 참 살갑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선물도 챙기고 말도 곱게 하고.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열었죠. 문제는 아이가 생긴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세린은 육아에 지쳤고 도윤은 돈에 지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은행에서 돌아와 제게 연락했습니다. 세린이 말했어요. 어머니 대출이 묶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요? 제가 묻자 세린은 아주 조용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잠깐만 외삼촌 회사 쪽으로 돌려놓으면 심사가 풀린대요. 외삼촌이요? 도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잠깐이래. 이자도 줄어든대. 그날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찍었습니다. 그 한 번의 도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 뒤부터 세린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제가 찾아가도 문을 안 열었고 손주 얼굴도 잘 안 보여줬어요. 제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신 짧은 문장 하나가 남았습니다. 선은 지켜주세요. 그때부터 저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도윤이 어느 밤 울먹이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집 없어졌어. 저는 바로 다음 날 서류를 확인하러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이 멈췄습니다. 소유자는 세린의 외삼촌이 아니라 처음 듣는 법인 이름이었습니다. 자산관리. 자산관리요? 그때부터 도윤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집은 잠깐이 아니라 사실상 사라진 거였어요. 도윤은 법률 상담을 받았고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명의가 넘어간 뒤엔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린은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연락은 끊겼고 아이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윤은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비닐봉지 하나가 전부인 생활. 사람이 이렇게 빨리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도윤이 쓰러졌던 날 병원에서 들은 말은 저체온이었습니다. 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병원비를 냈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고소 내용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도윤을 협박해서 도장을 찍게 했다는 겁니다. 그날 법원에 나갔을 때 제가 본 건 재판이 아니라 프레임이었습니다. 세린은 울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확신에 찬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린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의 카톡 캡처라고 했죠.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시켰어. 도윤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저 저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법은 종종 사람보다 종이를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세린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한다면 그 선택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라고 보시나요? 이 선택 과연 용서할 수 있습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그날부터 자산 관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주소로 찾아가 보니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이렇게 말했죠. 거기요? 그 사람들 몇 달 전에 짐 빼고 나갔어요. 그때부터 확신했습니다.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라 판이었습니다. 도윤의 거래 내역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컨설팅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논쟁이 시작됩니다. 도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빠른 돈에 흔들리기도 했고 투자에 관심을 갖기도 했죠. 그래서 세린이 말하던 가족 보호가 완전히 거짓이라고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장을 속인 방식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하나의 봉투가 왔습니다. 내용은 접근 금지였습니다. 도윤이 아이를 보러 오지 못하게 막겠다는 거죠. 그 순간 도윤이 처음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여기서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 그 서류 제대로 안 읽었어. 서류엔 포괄 위임이 들어가 있었고 그걸 이용하면 계좌도 계약도 마음대로 손댈 수 있었습니다. 세린이 고소를 한 이유는 도장을 속였다가 아니라 도윤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려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날짜별로 적기 시작했죠. 아이 학교 동선, 면접 교섭 약속, 대화 내용. 그러다 우연히 세린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린 요즘 진짜 불안해 보여요. 왜요? 그 자산관리 쪽이랑 연락이 끊겼대요. 그 순간 퍼즐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서울역으로 갔던 그날 밤. 그날 도윤은 통장도 막혔고 카드도 막혔습니다. 누군가 위임으로 손을 대면 가능한 일이었죠. 도윤은 집으로 갈 돈도 없어서 그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세린에게 마지막 전화를 했대요. 연결되지 않았고 그 애는 서울역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가족을 지키려다가 가족을 잃었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단순한 며느리 악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린은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무서웠어. 도윤이 무너지는 걸 봤고 난 아이를 지켜야 했어. 여러분, 여기서 갈립니다. 보호인가 배신인가? 하지만 세린이 했던 보호가 진짜라면 왜 위조 흔적이 남았을까요? 결국 자산관리는 수사선상에 올랐고 관련자 일부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그날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말없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판결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되돌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죠. 도윤은 매일 밤 책을 읽어줬고 아이는 아주 천천히 아빠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집에 평범한 저녁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린은 끝내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아주 멀리서 아이를 바라봤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후회였는지 미련이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도장을 속이고 남편을 무너뜨리는 선택도 엄마의 책임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이건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윤은 아직도 가끔 서울역 얘기를 꺼내면 손이 떨립니다. 상처는 판결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쉽게 사람을 속일 때가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이런 주제는 주변에서도 논쟁이 크게 갈립니다. 친구나 가족에게도 한번 묻고 싶다면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더 치밀한 진실로 찾아오겠습니다.